성희 어묵님 사연입니다. 나와 남편이 빙이 됐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 성희 어묵이라고 합니다. 왓썹님을 알게 된 건 우연히 보게 된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넌 부모 사이를 갈라놓으라 이야.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네가 무조건 모셔야 돼. 너희 어머니가 저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니까. 네? 저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애비 잡아먹으련.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신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처음 본 건 7살 때입니다. 골목길에서 1.5톤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트럭은 사이드미러와 앞유리, 범퍼가 깨지고 부서졌는데 저는 무릎만 살짝 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건 하얀 4명의 아이들이 트럭을 잡고 저를 치지 못하게 막아주었는데 그것이 처음이었죠. 그 후 중3 때부터 검게 구름 같은 형태를 보게 되었고 발소리, 수근거리는 소리, 북소리들을 들었으나 크게 별 생각은 없이 살아왔습니다. 시끄럽다고 오히려 짜증도 냈었죠. 그렇게 성인이 되어 귀접이라는 것도 겪어봤고 돌아가실 분들 꿈도 꾸고 그냥저냥 잘 되는 건 없지만 제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하자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본격적으로 일이 생긴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8년 전 아들이 2돌이 되어갈 무렵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은 평소처럼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리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위엔 아무도 없는데.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 응? 무슨 소리? 안 들리는데? 잘못 들었겠지? 응? 아닌데? 지금도 들리잖아. 나만 들려? 밖에서 나는 거겠지. 안 들려 나는. 아들을 낳고 엄마와의 트러블로 인해 스트레스로 죽을 고비를 2번 넘긴 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터라 저는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저만 들려오는 소리가 늘어갔고 몸도 점점 병들어갔죠.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급성 천식,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통과 두통, 염증, 신우신염. 먹어야 할 약은 점점 들어 10알, 20알. 낮엔 잠과 약에 취해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고 새벽만 되면 초롱초롱해져서 밤 역시 낮은 먹지 않고 밤에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분들의 꿈을 꾸게 되었죠. 전부터 자주 꾸긴 했습니다. 친할머니, 큰아버지, 작은 삼촌, 키우던 강아지까지. 하루나 이틀 전에 꼭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동안 2번 지금 제가 사는 골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빠, 앞집 할머니가 꿈에 나오셔서 할아버지 좀 가끔 봐달라고 하시는데 안색도 안 좋으시고 돌아가시나 봐. 아이 설마, 그냥 꿈이잖아. 건강하시던데.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집 앞이 시끌시끌해서 내다보니 경찰과 구급대원분들이 앞집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한동안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끔 새벽이나 낮에 돌아가신 앞집 할머니께서 문도 두드리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세댁, 세댁, 나 앞집이야. 잠깐만 도와줘. 그러면 꼭 앞집 할아버지 소리가 나고 내다보면 할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다쳐 있으시곤 했습니다. 그 뒤에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 후부터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 6개월 뒤 우리 앞집의 옆집에도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얼굴은 몇 번 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오빠, 저 앞집의 옆집 할머니 알지? 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왜? 또 꿈 꿨어? 그 집 현관문에 초상집에 거는 그런 등 있잖아. 그게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꿈을 꿨어. 에이, 설마. 좀 무섭다, 야. 그렇게 이틀 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 찾아온 그 집 아드님이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 후 밤이 되면 마구마구 먹어대고 혼자 식구들이 없는 구석에 가서 화장을 했다 지웠다 했습니다. 아침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2-3시간 자고 일어나 멍하게 있었죠. 이틀에 한 번 2-3시간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집에서 나가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고 1달, 2달, 길게는 넉 달 이상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정신을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울거나 화를 내기도 했죠. 잠을 너무 못 자서 3년 전에 수면제 처방을 받아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이랬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니 수면제 2알을 먹고 잠든 후 기억이 없다가 깨어났는데 아들은 울먹거리고 남편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그래? 어지러워. 왜 그러는 거야, 둘 다? 기억 안 나? 너 오늘 며칠인지는 알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응? 오늘 화요일이잖아. 근데 회사는? 넌 왜 집에 있어? 학교 안 가? 일단 애 학교 보내고 올게. 기다려. 뭐야, 참나. 그리고 휴대폰을 보았는데 목요일. 제 통화 목록엔 제일 친한 친구와 게임 친구, 올케 언니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했죠. 아가씨, 괜찮아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고모부는요? 왜요? 제가 전화를 했던데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못 살아. 아가씨가 화요일에 전화해서 약 먹었다고, 근데도 잠도 안 온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바로 고모부한테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했는데. 내가요? 진짜요? 네, 아가씨. 약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지 마요. 그리고 꼭 병원에 가보시고요. 알았죠? 네. 그럴게요. 죄송해요. 병원에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 외에 2사람과도 통화를 했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는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잔다고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약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남편이 왔습니다. 가자. 일어나. 일어날 수 있지? 도와줘? 왜? 어디 가? 병원 가게. 가까운 데 한 곳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와도 된대. 가자.
어느 병원? 내가 다니는 병원 있잖아. 근데 왜 다른 곳을 가? 무슨 일인데? 오늘은 왜 목요일이고 내가 약을 얼마나 먹은 건데?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남편은 직업 특성상 새벽 일찍 4, 5시 사이에 일을 나갑니다. 화요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저는 방에 널브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왜 저래? 몰라. 엄마 아픈가 봐. 불러도 깨워도 안 일어나. 그냥 대답만 응응 이래. 그래? 남편은 그렇게 저를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말했답니다. 왔어? 저녁은 시켜 먹자. 나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 나 어떡해? 오빠, 저기 내 약 좀 주라. 좀 더 먹고 자게. 이거? 얼마나 먹었는데? 더 먹어도 되는 거야? 2개 먹었어. 2개만 더 줘. 먹고 나 좀 잘게. 애 좀 봐줘. 미안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케 언니의 전화를 받았고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약을 살펴보니 이미 20알 이상을 먹은 상태였답니다. 남편은 원래 병원이나 약 이런 것에 지식이 전혀 없었고 평소에 제가 너무 잠을 못 자는 걸 알고 있었던 데다 제가 울먹이며 괜찮으니까 달라고 하니 그 약이 수면제인 것도 모르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더 달라고 하는 걸 없다고 제가 다 먹었다고 하고는 약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틀을 쭉 가수면 상태로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강제로 수요일과 목요일을 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될까봐 지키고 있었답니다. 혹시나 왜 병원에 안 데려갔냐고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그 와중에 남편은 병원에도 계속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안 간다고 자는 와중에도 바득바득 소리 지르며 버텼다고 합니다. 저는 5년간의 집거로 인해 살은 찔 대로 찌고 키도 170인 거구라 남편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수면 상태에서 어찌어찌 말도 하긴 하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여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정신과 병원으로 향했고 약도 늘었습니다. 우울증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약도 복용했습니다. 한 달은 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차도가 없었고 약만 늘어났으며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약을 아침, 점심, 저녁 40알이 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죠. 차도는 거의 없었고 약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만 나왔으며 여러 번의 극단적인 시도도 했었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늘 이 길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방송사에서 빙의 환자들을 도와주는 걸 보게 되었고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 번도 무당집에 가본 적도 점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거니와 무서운 이야기나 호러 그런 걸 좋아하긴 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유추가 가능하니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구술하게 되었고 저는 거기서 신을 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굿 과정에서 잘못 건드려 빙의가 되어버렸고 저만 살해자인 터라 남편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림굿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더 큰 모멸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저희 돈이 없어요. 빚도 너무 많고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큰아이가 되도록 뭐 했어? 왜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 평생 가도 못해. 어디 가서 빌리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내가 깎아준다잖아. 어디 가도 그 돈으로 못해.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촬영하는 장소에 가는 것도 빚을 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자꾸만 이상한 말도 하고 눈빛이 자꾸 변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남편은 살해자가 아니잖아.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그건 내린굿 하고 나면 다 괜찮아져. 굿값은 저희에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었고 이건 아니란 생각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부당분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저도 당시엔 속상했지만 저 때문에 신청한 것이니 저라도 정리해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저 때문에 멀쩡하던 남편까지 저렇게 된 건 아닌지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 있을 수도 없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덜 그럴 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 뵈러 간 곳은 굿당이었습니다. 제가 급하다고 하니 그럼 굿당으로 와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째 둘 다 뒤로 신들을 모시고 들어오나? 네? 아이고. 그렇게 정리해 주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도 남편도 팔자가 그런데 앞서 했던 굿에서 저만 풀어주고 남편은 풀어주지 않아 조상님들이 화가 나셨고 잠잠했던 남편이 터져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풀어주고 정확히 둘 다 해야 하는지 둘 다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 둘 다 빙의도 있으니 그것도 풀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지만 선생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최대한 간소하게 상차릴 비용과 징이랑 장구를 치실 선생님 수고비 딱 그것만 준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그냥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딱 그만큼 일러주신 만큼 구할 수 있었고 날짜가 정해진 후 남편은 정말 끝에 치닫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재우고 둘이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옛날 선비분들이 책을 읽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나는 윤씨 조상이다.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아직 날짜가 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오시면 다 알아봐 주신대요. 저는 잘 몰라요. 오빠 일할 때 오시면 다치니까 절대 오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죄송해요. 난 그냥 책을 읽으러 온 것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네, 알겠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곧 남편의 눈빛이 돌아왔고 그렇게 속을 태우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이 차려진 곳 앞에 앉아 법문 같은 것이 시작된과 동시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절을 하고 펄쩍펄쩍 뛰고 웃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푸정치기 시작도 전에 이 난리가 나는 건 또 살다 처음이네. 사람을 어찌 이 꼴로 만들어놨노.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네.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죄가 많아. 이렇게 험난하게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저도 오래 묵은 빙의를 정리했는데 남편은 조상분들이, 저는 조상분들과 병원에서 따라붙은 여자 등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림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게 되었죠. 뭔가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하면 돼. 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맞아.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가름을 받았고 거기에 모든 선생님이 신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힘든 길, 자식도 있는데 둘 다 시키는 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일반인으로 살 수 있게끔 귀문도 닫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편하게 앉아봐. 서서 뛴다고 오시는 게 아니야. 앉든 서든 올바른 신명이면 오실 거야. 잘 집중해봐. 네. 당시에 전 몸이 아파 불편한 상태라 서서 할 수가 없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 쪽 신과 제 쪽의 신을 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신나게 놀고 가시고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아이들도 준비를 해서 잘 모셔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무당이 돼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괜찮아지지 않던 공황장애까지도 전부 괜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무당이 되진 못했습니다. 워낙에 많이 아팠고 가진 것도 없으며 주변에 사람도 없고 했던 터라 말이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